오늘 사연은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80년대 초 아직 대학 캠퍼스에 낭만이 남아있던 시절, 이미연 씨는 그 시절을 누구보다 반짝이게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영문학과 4학년. 늘 단정한 옷차림에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했던 여자. 그리고 그런 그녀 옆에는 항상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동아리. 군대를 마치고 늦게 복학한 3년 선배 28살 김현태. 조금은 무뚝뚝했지만 유난히 책임감이 강했던 남자. 그 두 사람은 누가 봐도 결혼할 것 같은 커플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졸업을 앞둔 겨울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여자 나이 24. 요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이른 나이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양가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들의 삶은 처음엔 너무나도 순조로웠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했고 승진도 빠른 편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술자리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윗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죠. 미연 씨는 결혼 이듬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던 존재. 그 아이의 이름은 이영서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꼭 아이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고 미연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 그 집에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부족한 게 없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게 괜찮다고 믿고 있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은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연아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대학 동기, 정말 친한 친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증을 좀 서달래. 미연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절에도 이미 보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안 하면 안 돼?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친구야. 회사를 더 키우려고 공장을 확장하는데 대출 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친구의 사업은 계속 잘 됐고 남편도 괜히 걱정했다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에 붙어있던 그 빨간 딱지, 압류. 그날 이후로 그 집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절반이 압류됐고 채권자로부터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의 몰락 그리고 비극의 시작. 모든 것이 괜찮다고 믿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파국.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장의 보증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사연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남편은 30살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조금 늦게 복학했고 그래서 사회에 나오는 것도 남들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늘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책임감 있게 살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버텨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처음 압류 딱지가 붙던 날 남편은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그 종이를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 늦게 들어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압류되면서 생활은 급격히 어려워졌고 아이의 분유가, 기저귀가, 공과금 하나까지도 모두 계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친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끝나고 주말마다 지방까지 내려가며
어디 갔는지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개를 젓는 사람들의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그냥 한두 잔이었습니다. 오늘만 마실게. 오늘은 좀 힘들어서. 그런 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옆에서 조용히 밥을 차려주고 아이가 깨지 않게 조심하며 밤을 견디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다른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도 묘하게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미연아, 이번엔 진짜야.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 동업하기로 했어.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기반도 있고 시장도 탄탄하고 이번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만 다시 해보자. 이번에 일어나면 다 갚을 수 있어. 그 말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안처럼 들렸습니다. 미연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미 한번 무너졌던 경험, 그리고 그 옆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남편,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라면 잡아야 하는 걸까?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두 번째였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됐습니다. 매출도 나오고 거래처도 늘어나고 남편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고 술도 줄이고 무엇보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수 있겠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게 행복을 되찾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거래처 결제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순식간에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미숙은 그 단어 하나가 또다시 그 집을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는 더 크게 베팅했습니다. 대출 그리고 처가의 도움, 장인의 퇴직금까지. 이번 한 번만 더. 그 말은 이제 기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니, 더 나빴습니다. 집은 다시 압류됐고 이번에도 도망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같이 사업하던 그 친구. 남은 돈, 받을 수 있는 돈, 모든 걸 챙겨서 해외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변두리방 2칸짜리 월세집. 그곳으로 이사하던 날 미연 씨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은 더 많아졌고 말은 줄어들었고 눈빛은 점점 초점을 잃고 어딘가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두 번째니까 더 신중할 줄 알았고 한 번 크게 되었으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패로만 무너지는 게 아니더군요. 실패 뒤에 따라오는 수치심,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망쳐버렸다는 죄책감. 사람은 대개 그 무게에 먼저 깔립니다. 월세방으로 이사한 뒤 남편은 거의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씻는 날보다 씻지 않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미연 씨가 밥을 차려 놓아도 한두 숟갈 뜨다가 내려놓기 일쑤였고 딸아이가 아빠하고 달려가도 예전처럼 번쩍 안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한때는 퇴근하면 가장 먼저 아이를 찾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이의 눈을 오래 마주치는 것조차 괴로워 보였습니다. 영서는 그때 겨우 3살이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 리 없는 나이였죠. 그래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엄마가 자주 멍하니 앉아 있다는 걸, 아빠가 웃지 않는다는 걸. 아이는 더 조용해졌고 더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3살에 배워선 안 되는 걸 너무 빨리 배운 거죠. 엄마가 한숨 쉬는 소리, 아빠의 취한 발걸음 소리, 밤중에 작은 목소리로 오가던 부부의 대화. 그 모든 것들을 그 아이는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며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낮에도 마시고 밤에도 마셨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많았습니다.
다 사람 잘못 본 내가 바보다. 내가 왜 그 자식을 믿었지. 한 번이면 됐지 왜 또. 장인 어른 퇴직금까지 내가 무슨 낯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보다 침묵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벽만 보며 앉아있거나 방 한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미연 씨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너무 힘들어 보여. 병원 한번 가보자. 남편은 웃었습니다. 웃었다기보다 비웃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내가 미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안 그래도 실패해서 다 잃은 놈이 정신과까지 다니면 그땐 진짜 끝이야. 그 시절엔 우울증이라는 말조차 입에 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병은 병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약한 사람 취급을 받던 때였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치료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견디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더 미워했을 뿐입니다. 미연 씨는 그때부터 밤마다 불안했다고 합니다. 문득 잠이 깨면 옆에 남편이 누워 있는지 먼저 확인했고 새벽에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면 혹시 바깥으로 나간 건 아닌지 문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유 없이 불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희미하게 그 끝의 냄새를 맡게 되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조금 또렷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술에 덜 취해 있었고 말도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영서를 무릎에 앉혀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지? 영서는 작은 손으로 아빠의 볼을 만졌습니다. 아빠 울어?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안 울어.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고 미연 씨는 나중에야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오랜만에 밥도 제법 먹었고 미연 씨에게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갑자기 왜 그래? 미안해서.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 우리 다시 살아보면 되잖아.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미연 씨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서를 씻기고 간단한 아침을 챙기고 남편 목까지 밥을 퍼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는 오히려 현실을 거부하거든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저게 무슨 뜻인지 바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에 어린 영서도 울기 시작했고 이웃들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미연 씨의 첫 번째 인생은 끝났습니다. 남편의 장례는 조용하고도 비참했습니다. 슬퍼해줄 사람은 있었지만 곁에 오래 남아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사람, 빚을 남긴 사람, 가족을 두고 먼저 떠난 사람, 세상은 죽은 사람조차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조문 와서 고개를 끄덕이며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돌아서며 혀를 찾고 누군가는 미연 씨를 힐끔거리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연 씨에게는 남의 시선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장례식장 한구석에 앉아 멍하니 딸만 바라봤다고 합니다. 4살짜리 아이가 상황도 모른 채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졸고 있는 모습.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죽을 수도 없겠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살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무너져도 장례가 끝난 뒤 남은 건 더 적나라한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빚과 상처만 남기고 떠났고 미연 씨는 어린 딸 하나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두 번째 사업 실패 때 퇴직금까지 털어 넣었다가 같이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였죠. 그래도 부모는 딸을 받아줬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는 부쩍 늙어 보였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원망하진 않았지만 집안에 쌓인 패배감은 저녁 식탁 위에 늘 함께 올라왔습니다. 미연 씨는 그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퇴직 후 겨우 마련한 돈,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안전망, 그걸 딸과 사위를 믿고 내줬다가
모두 잃었으니까요. 아버지는 한 번도 내 남편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아픈 말을 했죠. 아니, 말이 아니라 침묵을 했습니다. 딸은 때로 화를 내는 부모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모 앞에서 더 무너집니다. 그녀는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영선은 아직 어렸고 미연 씨는 젊었습니다. 무너진 인생이라고 해도 끝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던 그녀는 졸업 후 바로 결혼해 제대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머리가 좋았고 언어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출, 무역, 외화, 해외 바이어. 사람들은 이제 국내만이 아니라 바깥을 보기 시작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생각했고 결국 친정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일해야겠어. 어머니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끝에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영선은 우리가 본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미안했는지. 미연 씨는 그날 밤 잠든 딸 머리맡에 앉아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3살짜리 딸은 엄마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작은 손으로 이불만 꼭 쥔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작은 무역회사 한성상사. 지금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작은 회사였습니다. 직원 수도 많지 않았고 사무실도 번듯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회사일수록 사람 한 명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미연 씨는 입사 첫날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서류를 읽는 속도, 영문 계약서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감각, 전화 너머 외국 바이어와의 응대. 그녀는 오랫동안 자기 안에 갇혀있던 능력을 그제야 바깥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여직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맡겨보면 가장 정확했고 가장 침착했고 가장 믿음직했으니까요. 특히 해외 바이어들과 메일을 주고받거나 전화 회의를 할 때 그녀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당시엔 아직 유창한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직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미연 씨는 발음이 화려하진 않아도 의미를 정확히 짚었고 상대의 말 속의 숨은 의도까지 파악했습니다. 회사 대표는 그녀를 금세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미연 씨, 이 거래처는 앞으로 당신이 맡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줬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가 아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걸 몰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도 굳이 먼저 말하지 않았고 집안 사정을 자세히 밝힐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 직장에서 젊은 여성이 아이가 있다는 건 능력과는 별개로 약점처럼 취급되기 쉬웠으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사생활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서울에서 일하고 퇴근 후엔 친정으로 돌아가 딸의 얼굴을 보고 다시 새벽같이 출근하는 삶.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도 아주 잘 살아남아야 한다. 그 결심 하나가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박할 때 무섭도록 강해집니다. 입사 1년 차가 되기도 전에 그녀는 핵심 거래 몇 건을 성사시켰고 2년째 되던 해에는 회사에서 없어선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 상사도 함께 커졌습니다. 시대가 좋았습니다. 80년대 한국의 수출붐, 섬유, 전자부품, 생활용품 산업재까지 미국과 해외 시장으로 물건이 쏟아져 나가던 시기. 작던 회사는 빠르게 몸집을 불려갔고 직원들은 우리 회사 요즘 날아간다는 말을 반쯤 농담 반쯤 자랑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미연 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 시작될수록 그녀 안에 죄책감도 같이 자랐습니다. 딸 영선은 점점 엄마보다 외할머니 품에 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는 엄마보다 늘 집에 있는 할머니가 더 친숙했고 아플 때 찾는 사람도 엄마보다 외할머니일 때가 많았습니다. 미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아이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성 상사 대표가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연 씨, 미국 쪽 법인 설립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녀는 처음엔 그 말의 무게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서류철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현지에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잠시 뒤 정면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내 생각엔 이미연 씨가 적임자예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미국, 새로운 기회, 완전히 다른 세계, 그리고 더 큰 성공. 하지만 동시에 딸과의 거리, 아니 어쩌면 딸과의 삶 자체를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선택.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연 씨는 버스 창밖만 봤다고 합니다. 분명 꿈 같은 제안이었는데 왜 가슴 한가운데엔 칼날 같은 것이 서 있는 기분이 드는지. 그녀는 그날 밤 잠든 영서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엄마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엄마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인가? 그 질문의 답은 다음 날 부모님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래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가라. 미연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서 너 다시 시작하는 거 쉽지 않다. 어머니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영서는 우리가 키운다. 그 말은 위로이면서도 판결문 같았다고 합니다. 딸을 맡기고 떠나라. 너는 너 인생을 살아라. 그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었고 동시에 가장 잔인한 허락이었습니다. 그 밤 미연 씨는 끝내 결정하지 못한 채 영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4살에서 5살로 넘어가던 그 아이는 엄마의 품속에서 작은 체온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작고 분명한 온기를 느끼면서도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또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남편을 잃고 모든 걸 잃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 작은 무역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낸 여자.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큰 성공 앞에서 가장 큰 죄책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딸 이영서를 부모 호적에 올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이미연 씨의 선택, 그리고 한성 상사가 어떻게 중견기업을 넘어 거대한 그룹으로 커져가는지, 그 속에서 미연 씨가 어떻게 전설이 되어가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훗날 그녀의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 남자 김태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미연 씨는 두 번째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딸 곁에 남느냐.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였고, 그래서 더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녀는 며칠을 거의 잠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영서 옆에 앉아 그 아이의 얼굴을 한참씩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숨소리, 뒤척이는 작은 움직임, 이불을 꼭 쥐고 자는 습관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에는 더 또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영서를 자신의 딸이 아닌 부모님의 딸로 만드는 것. 호적을 옮긴다는 건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세상 기준으로도 그 아이와의 관계를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미연 씨가 미국으로 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래야 그 아이도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정상적인 딸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호적 정리가 끝난 날 미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엄마 자리에서 사라진 종이. 그 종이는 가볍고 얇았지만 그녀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종이었습니다. 출국 날 공항은 생각보다 평범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고, 누군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미연 씨에게는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영서는 공항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더 힘들어진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영서 뭐하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언제 와? 그 질문 앞에서 미연 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방 갈게.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미연 씨는 떠났습니다. 딸을 두고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 미국.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멍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언어, 공기, 거리, 사람들의 표정까지. 한국에서의 삶이 마치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성 상사의 미국 법인은 처음엔 아주 작았습니다. 사무실도 크지 않았고 인력도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는 그 불안정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부딪혔습니다. 바이어를 만나고 계약을 따내고 문제가 생기면 밤새 해결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녀가 곧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났고 매출이 올라갔고 현지에서도 한성 상사라는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연 팀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그 말이 공식처럼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성 상사는 더 이상 작은 회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출 물량은 계속 늘어났고 사업 영역도 확장됐고 직원 수는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법인은 지사가 아니라 핵심 거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이미연 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또 하나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대표님, 미국 현지 법인 대표.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딸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얻으면 그만큼 비워진 자리도 커지는 법입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가끔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문득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4살짜리 아이의 얼굴이. 엄마 언제 와? 그 질문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한국 본사에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업주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큰아들이 그룹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 그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김태수는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MBA 출신. 젊고 감각적이고 무엇보다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이 된 뒤 곧바로 미국 법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성과가 좋다면서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직접 미국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미연 씨는 그를 그저 새로운 회장으로만 봤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조금은 거침없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업무 보고, 전략 회의, 현지 거래처 방문.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같은 방향으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줄어듭니다. 김태수는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유명한 영화배우였고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습니다. 아들 하나만 남긴 채 그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출장 일정이 끝난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늦은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한 대화가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김태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미연 대표님은 가족 없습니까? 그 질문에 미연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잠시 웃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면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비는 게 더 커지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업무 외적인 대화도 늘어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어느 순간부터 단순한 동료 이상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연 씨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 번의 인생을 완전히 잃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김태수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랑 결혼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세 번째로 찾아온 선택, 사랑, 그리고 또 한 번의 인생.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미연 씨의 재혼, 새로운 가족의 시작,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뒤엉키기 시작하는 운명의 재회가 시작됩니다. 딸과 엄마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 더 잔인한 인연이 이어집니다. 김태수의 청혼 이후 미연 씨는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과 그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결심은 전혀 다른 종류의 선택이니까요. 더구나 그녀는 이미 한 번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는 또 한 번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건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엄마였던 사람, 영서. 그 이름은 여전히 그녀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녀는 그 아이를 떠났고 그 선택 위에 지금의 삶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정을 내립니다. 좋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포기와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은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업가였던 김태수와 미국 법인 대표였던 이미연. 두 사람의 결혼은 회사 내부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지만 외부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과 함께 미연 씨는 회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대표가 아니라 아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김태수의 아들 김성진. 성진은 처음엔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시간, 그리고 새엄마에 대한 거리감. 하지만 미연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았고 억지로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성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그 한마디에 미연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기쁨 속에서 다른 이름 하나가 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영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또 한 번 엄마가 됩니다. 딸 김혜진. 작고 건강하고 웃음이 많았던 아이.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습니다. 집안은 안정적이었고 남편은 그녀를 존중했고 아이들은 밝게 자라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밑바닥에는 항상 하나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이름, 이영서. 그녀는 가끔 혼자 있을 때 그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몇 살일까?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할까? 아니면 완전히 잊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찾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찾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사이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국도 변했고 세상도 변했고 아이들도 자랐습니다. 한편 그녀가 떠난 뒤의 이야기, 영서의 삶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의 부모는 점점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몸 상태로도 아이 하나를 책임지기에는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영서를 해외로 입양 보내는 선택. 캐나다, 멀고 낯선 나라. 하지만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미연 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끝까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마 딸이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영서는 떠났습니다. 두 번째로 엄마에게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도. 그리고 몇 년 뒤 미연 씨의 부모는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단 하나의 진실만 숨긴 채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캐나다에서 자란 영서는 좋은 양부모를 만났습니다.
사랑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밝게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아마 엄마를 닮았던 걸까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양부모의 권유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 하지만 기억은 없는 나라. 그녀는 24이 되었고 운명적으로 한성상사 공채에 지원합니다. 합격.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회사가 자신의 인생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 안에는 자신의 친엄마가 있다는 것도. 그렇게 운명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서로를 모른 채 만나게 된 엄마와 딸, 그리고 한 남자를 사이에 둔 가장 잔인한 인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김혜진,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열쇠가 되는 인물의 본격적인 선택도 시작됩니다. 한번 끊어진 인연은 다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인생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 인연을 다시 데려옵니다. 캐나다, 이영서라는 이름은 그곳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테일러 킴. 그녀의 양부모는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지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아이에게 새로운 삶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다.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잘 자랐습니다. 밝았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늘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감정은 어딘가에 남아있는 법입니다. 그녀는 가끔 이유 없이 불안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는데 문득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순간들. 그럴 때마다 양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테일러. 그리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테일러는 늘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를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니? 양부모의 그 말. 그리고 어딘가에 남아있던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나라. 거리의 냄새, 사람들의 말투, 공기의 느낌까지. 처음인데도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감각. 그리고 그녀는 한성상사에 지원했습니다. 이유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기업, 성장성, 그리고 자신의 전공과 잘 맞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성상사 후계자 김성진. 그 역시 회사가 커지는 속도만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 유학 MBA, 그리고 빠른 승진. 그는 이미 그룹의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고 기획실장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신입사원 테일러 킴. 처음엔 그저 눈에 띄는 직원이었습니다. 영어가 자연스러웠고 업무 이해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많은 눈, 위축되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눈. 성진은 그 눈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 직원 누구지?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비서실로 발령됩니다. 조금은 이례적인 인사였지만 누구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대표가 직접 눈여겨본 인재였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집니다. 처음엔 업무, 보고서 일정 회의, 그런 것들로 시작된 관계는 조금씩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생활은 어때요? 아직은 낯설지만 재미있어요. 힘든 건 없고요. 가끔 이유 없이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긴 해요. 어떤? 설명은 잘 안 되는데 뭔가 잃어버린 게 있는 느낌? 그 말에 성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한편 이미연. 그녀는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이 요즘 아들과 어떤 직원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 친구 괜찮아. 요즘 보기 드물게 일 잘해. 성격도 좋고. 그 말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듣게 됩니다. 테일러 킴. 그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을 느낍니다.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그냥 무언가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녀는 처음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됩니다. 어느 날 성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 친구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 순간 이미연 씨의 세 번째 인생이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엄마가 딸을 몰라본 채 그 사랑을 반대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김혜진의 선택, 이 이야기의 균형을 깨뜨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가끔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를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되죠. 그 이유가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나 그 친구랑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성진의 그 말은 이미연 씨의 가슴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먼저 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먼저였습니다. 얼마나 만났는데? 꽤 됐어. 결혼까지 생각해? 응.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벼운 감정이 아니구나. 그날 밤 이미연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테일러 킴.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연애 상대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왔고 웬만한 일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직접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테일러를 처음 마주합니다. 밝은 얼굴, 차분한 태도,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 그 순간 이미연 씨의 심장이 세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왜 낯설지가 않지?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은 기분. 테일러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미연 씨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나랑 얘기 좀 해요. 그녀는 테일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공간. 두 사람만 있는 자리. 이미연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테일러는 조금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미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둬요. 테일러는 순간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랑 그만 만나라고요. 그 말은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이미연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테일러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미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처음엔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돈을 선택하죠. 당신이 평생 만질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 말은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이었습니다. 전 돈 때문에 이 사람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단어가 이미연 씨를 자극했습니다. 사랑? 그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사랑을 얘기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 자리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테일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합니다. 그 순간 이미연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쫙. 물잔에 담긴 물이 테일러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순간의 정적. 테일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젖은 얼굴로 그저 서 있었습니다. 이미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이미연 씨는 회사에서 가져온 인사 자료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확인이었습니다. 그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름,
출생 기록, 그리고 입양 기록. 그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영서. 그 이름이 서류 속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미연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금 전까지 모욕하고 밀어내고 돈으로 끊어내려 했던 그 여자가 자신이 버린 딸이었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반응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이미연 씨는 단 한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계속 숨이 막힐 때까지 내가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나간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4살짜리 아이. 엄마 언제 와? 그리고 조금 전 젖은 얼굴로 서 있던 테일러. 두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죽어야 해. 나 같은 년은 죽어야 해. 그 생각을 안고 그녀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 고수부지. 밤. 차가운 바람.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끝내 뛰어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영서. 이제야 찾은 딸. 이제야 알게 된 진실. 그걸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살린다. 내가 다 망가져도 저 애는 살린다. 그 결심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며칠 뒤 이미연 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너희 둘 결혼해. 성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어떻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애 같더라. 그 말은 허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뭐 어때? 두 사람은 엄연히 남이니까. 그건 자신을 속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결혼이 어떤 파국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김혜진. 이 모든 진실을 가장 먼저 눈치채게 될 사람. 가장 잔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은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로만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미연 씨는 딸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딸은 엄마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기로. 뭐 어때? 그녀는 계속 되뇌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이야. 그 말은 논리가 아니라 버티기 위한 주문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성진은 행복했고 테일러도 조심스럽지만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혜진. 미영과 태수 사이에서 태어난 딸. 밝고 똑똑했고 무엇보다 엄마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변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반대했을 결혼을 너무 쉽게 허락했고 테일러를 대하는 태도도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밤 혜진은 엄마의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처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문틈 사이로 들려온 말. 영서야. 그 이름. 혜진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영서. 그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이상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인사팀, 자료, 기록, 그리고 진실, 테일러 킴, 입양 기록, 한국 이름, 이영서. 혜진은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한참을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의 오빠. 그 사이에 있는 진실. 그건 단순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혜진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걸 밝힐 것인가? 아니면 묻을 것인가? 그녀는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이미연 씨는 그 눈빛을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알았구나.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혜진은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미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키려고 했어. 누굴? 너희를.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혜진은 소리쳤습니다. 지키는 게 아니야 이건. 다 망치는 거야.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미연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키는 게 아니라 망치는 선택이라는 걸.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줘. 그 부탁은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해야 할 선택을 또 다른 딸에게 떠넘기는 말이었습니다. 혜진은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결혼식 당일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축하 웃음꽃. 완벽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김성진, 테일러, 그리고 이미연. 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 남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테일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혜진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딸이에요. 정적.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순간 이미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성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이미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테일러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그 한마디. 이미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울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이후의 시간은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성진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났고 테일러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미연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걸 가진 사람에서 모든 걸 잃은 사람으로 그녀는 다시 한강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망쳐도 끝나지 않는 삶이라는 걸. 그래서 그녀는 살기로 했습니다. 죄를 안고, 기억을 안고,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 엄마 그 한마디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인연은 만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선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 채 부디 조금 덜 아픈 선택이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